그럼 그 비즈니스 한번 볼게요. 그 사실 이제 건설업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해외 인프라라든지 뭐 엔지니어링 수주, 해외 네. 수주 하고 국내 주택 사업 이렇게 좀 양분해서 보자면 네. 그걸 볼 수 있죠. 요게 이제 현황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좀 나눠서 볼까요? 이제 크게 보면 어쨌든 국내 해외인데 이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주택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익의 대부분이 주택으로 국내에서도 뭐 토목이나 뭐 이 플랜트보다는 주택에서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그냥 주택이랑 해외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주택은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청약시장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주택 공급이 2018년을 바닥으로 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보다는 증가할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은 굳이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18년 바닥 찍고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이제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2022년, 3년, 2023년까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익이 우상향할 거예요. 매출이나 이익이.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매출은 우상향하는 게 너무나도 가시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네. 이익은 어떨 거냐? 그럼 지금 같은 청약시장 분위기에서는 이익도 수익성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분양이 워낙 잘 되니까. 그러니까 뭐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건설사가 좀 우위에 있을 수도 근데 있고. 그거는 조금 이제 허그랑 이제 만약에 네, 이제 네. 이게 투기 있던 그 조정 지역에서는 허그에 대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뭐 꼭 건설사가 우위에 있다라고 좀 말하기는 사실상 어려운데 분양가 승인이 예. 필요하니까요. 뭐 지금 정도의 어쨌든 분양가라면 건설사들이 이익을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이제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은 향후 2년에서 길게 보면 3년까지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해외는 잠시만요. 네. 해외 쪽 넘어가기 전에 네네네. 국내 주택 사업의 어떤 이익률 측면 하나만 더 이제 최근에 궁금한 게 생겨서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렇죠. 그 질문이 많으시죠. 그죠? 네. 철근 가격도 많이 올랐다 하고, 시멘트 가격도 올린다 하고, 뭐 올린 것도 있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몇몇 기사들을 보면은 뭐 철근을 못 구해서 안달이네, 차라리 장마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둥,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런 조금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건설사 주택사업 부문에 이익에 악영향을 줄 거냐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을 좀 열어봐서 네. 뭐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좀 체크해보고 분석해보는 바에 의하면 수익성이 그렇게 크게 영향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왜냐하면 네. 이제 워낙 이제 그런 관련된 이슈들이 많고 언론에서도 자극적으로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네.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일단 크게 보면은 이제 공공이랑 민간이랑 발주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눠서 나올 텐데 공공은 그 공공 계약에 대한 공공공사 규정에 보면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러니까 100분의 3 이상 변동이 생기면 위든 아래든 그 계약 금액을 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반영을 좀 해주죠. 반영을 해. 그래서 물론 뭐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이 10% 올랐으면 10% 계약 금액이 올라간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분명히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있고 민간 공사회 같은 경우에도 100%는 아니지만 표준 계약서상 보면 그 원자재 가격 인상 내지는 물가 상승에 대한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도급 증액에 대한 관점에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큰 펀더멘털 훼손을 가져오기는 쉽진 않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일단 이제 가장 대표적인 철근을 좀 말씀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건설사들이 원자재에 대한 계약을 맺을 때 예를 이제 철근을 가장 문제가 되는 철근을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제강사랑 이제 계약을 맺을 거잖아요. 그 자재 조달을 위해서. 그러면 뭐 이제 뭐라 그럴까 월간, 뭐 분기, 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짧게 좀 다양하게 계약을 맺는데 대부분 이제 많은 비중이 이제 연간 계약을 맺어요 연초에. 네. 그러면 이미 뭐 이제 대형사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중소형사도 그렇고 연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지금 연중에 변동되는 가격은 일단은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스팟 가격보다는 계약 가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미 연초에 제강사들도 이 흐름을 알고 있고 전망이 되니까 이미 어느 정도 올린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이미 건설사들도 공사비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미 이제 연간 계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중에 변동되는 가격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라 하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이 가격이 인상되는 게 네. 크게 뭐 수익성의 훼손을 가져오기는 현 시점에서 이게 만약에 뭐 연말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네. 또 내년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MOU를 다시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 예. 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장기화 여부를 봐야 되는 그죠. 거죠. 장기화 여부를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 주택 시장이 지금처럼 좋으면 충분히 분양가에 또 전가가 돼요. 전가시키고. 근데 이제 내년에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아직은 불확실하니까 예. 일단은 그 장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 중요한데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고 문제는 가격 인상보다는 자재 조달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공기 지연 요게 이제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격이란 부분 아까 쭉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충분히 내가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데 네네네네. 조달이 안 돼 버리면 진짜 이게 이제 스탑이 될 수 있는 거죠. 공사 현장이. 그럼 공사 비용이 더 또 올라가게 그렇죠. 되고. 왜냐하면 이제 공기를 못 맞추게 되면 그게 이제 계약서상 뭐 아마 대부분 데일리로 그 페널티를 물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요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어떠냐, 이 영향이 좀 어떨까라고 보면 사실은 지금 이제 건설사들의 원자재 가격 중에서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포션이 엄청 크진 않아요. 네. 현장에.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나름 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철근하고 시멘트인데, 그러니까 철강류, 예. 뭐 철근 H빔, 뭐 철강류들하고 이제 시멘트인데 일단 좀 시멘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시멘트는 공급 과잉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수요에서 공급이 부족해서 조달이 안 된다라는 일단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물론 일시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전기 보수라든지 아니면 뭐 운송 수단의 영향, 뭐 레미콘사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뭐 잠깐 뭐 이제 재고 물량이 확 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급 과잉 산업이기 때문에 현재 정도의 수요로는 쇼티지가 장기간 나올 수 없는 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멘트는 여전히 시멘트는 공급이 좀 많은 훨씬 많은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인상 부분 있잖아요. 시멘트는 이거는 이제 저희는 연내 가격 인상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시멘트 가격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작년 말에 시멘트 회사들은 레미콘 회사한테 가격 어느 정도 올리겠다라는 공문을 다 발송을 했고요. 네. 그 일부분 그래서 이제 일부 시멘트 회사들 1분기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고 예. 아마 이게 오피셜리하게 연내로는 뭐 인상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뭐 최근에 뭐 어떤 그렇게 갑자기 불거진 이슈는 아니다. 이미 작년부터 올해 가격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전망이 됐었고 다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쇼크에 따른 조달 문제도 사실은 시멘트 회사에서 시멘트라는 그 산업상 이게 쇼티지가 나기 어렵다라는 거고 이제 결국엔 철근인데 철근은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제 요게 철근 잘 보시면 제강사들이 건설사랑 직접 계약하는 건설량 물량이 있고 유통 대리점하고 통해서 이제 보내 나가는 유통량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게 이제 가격이 똑같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제강사들이 건설량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유통량에 대한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 일단 알려지는 바로는 10대 건설사 정도 레벨에서는 제강사랑 직접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크게 뭐 영향이 많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유통 대리점하고 계약을 맺는 중소형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일단 가격도 많이 인상되어져 있고 유통 대리점들이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물량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음에도 조금 조절하는 경향도 좀 있고 쟁여놨다가 파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유통 대리점하고 계약을 맺는 건설사들은 조금 이제 조달 문제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유통 대리점하고 계약을 맺는 중소형 건설사의 기준은 어느 정도? 그게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대형사들은 다 이제 직접 제강사랑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으니까 큰 영향은 없고 일부 이제 중소형사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자이S&D 같은 애들은 GS건설하고 공동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향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IS동서도 뭐 최근 시총을 보면 뭐 중소형사라고 봐야 되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얘도 동국제강하고 직접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건설사들마다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또 왜냐하면 이게 이 건설업이라는 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파트너가 있고 원자재가 빠졌을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오랜 기간 협력을 맺으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수준의 건설사라면 유통 대리점하고 계약을 맺어서 유통 대리점하고 계약을 맺는 건설사라고 하더라도
현장에 스탑될 정도의 예. 그 자재 조달 지연이 그게 크게 체크가 되진 않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부분도 이제 얼마나 장기화될 거냐라는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 어쨌든 근데 이제 인상이 됐으니까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연간 계약도 있지만 뭐 스팟 계약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아마 뭐 저희가 볼 때는 뭐 많아야 1에서 3%포인트 정도의 원가율에 대한 그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네. 하지만 그게 뭐 펀더멘털 전체를 훼손시킬 정도의 큰 규모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별로는 어쨌든 1에서 3%포인트 정도의 변동성을 좀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사실 저도 기자지만 사실 투자자분들이 그 언론의 어떤 헤드라인 자극적인 소재에 좀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래서 시멘트 업계 출입하는 후배 기자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야, 정말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냐? 막 무슨 뭐 이거 뭡니까? 레미콘 차량이 부족하네면 막 이런 기사들 많이 떴었잖아요. 그 물어보니까 이 시멘트 관련 업계 협회가 단합이 잘 된대요. 그렇게 단합이 잘 돼서 이번엔 한번 우리 가격을 인상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기자들한테 조금 이런 식의 릴레이션십도 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시멘트는 기본적으로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인상이 안 돼서서 네. 이런 이슈 없이도 이미 작년부터 이 가격 인상에 대한 올려야 되는데 부분에 충분히 왜냐하면 이미 레미콘 가격 인상을 했거든요 작년에. 네. 그러면 당연히 시멘트도 따라서 올리는 게 맞고 유연탄 가격도 최근에 좀 많이 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네. 그것도 조금 이제 시멘트 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죠. 가격 인상에 대한 그 근거로. 오르지 않은 원재료 가격이 없으니까. 네. 일단 그래서 그게 장기화되는지도 지켜봐야 되는 거고 현장에 조달에 문제가 생기는지도 조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가격보다는. 근데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 가격하고 조달이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조달이 잘 되냐 안 되냐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조달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장이 돼 있어서 익숙한 건설사들 정도 레벨에서는 조달이 잘 안 돼서 현장에 서 있는 건설사는 아직은 안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기화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장기화의 기준을 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뭐 한 연말까지? 글쎄요, 그거는 이제 워낙 조금 이슈가 돼서 그거는 이제 뭐 워낙 개별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조금 뭐 기업별로 또 상황이 달라서 뭐 딱 언제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일단 올해 연말까지 계속 지속이 되면 한 번 더 좀 깊게 좀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또 내년에 단가 계약도 해야 되고 새로 그 당시에 계약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주택 시장이라든지 또 봐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 원자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주택 말고 다른 뭐 플랜트나 해외 쪽 공사는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국내만 오른 게 아니라 글로벌리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 해외 플랜트 하는 데는 어떠냐라는 이제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건설사들마다 대처 방법이 좀 다른데 뭐 특정 건설사는 이제 가격이 이제 워낙 우리가 이제 그때 한번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턴키 계약이라고 있어요. 해외는 대부분. 그러니까 입찰된 금액 안에서 모든 걸 다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고스란히 그 계약 금액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건설사는 아예 코스트 플러스 P 방식의 수주만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코스트 플러스 P 방식은 모든 비용은 다 발주처가 정산해주고 그냥 적정 수준의 P 마진만 좀 챙겨주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이쪽으로만 계약을 하는 회사가 있고 또 하나 회사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이 포지션이 열려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는 우리가 이제 그 입찰 넣을 때 테크니컬이 있고 이제 커머셜이 있는데 커머셜이 이제 가격을 넣는 입찰이거든요. 테크니컬 이후에 커머셜 입찰 들어가는데 비딩에 들어가는데 테크니컬이라면 어떤 설계 기술 이런 쪽에 대한 설계와 부분. 관련된. 근데 이제 커머셜에 대해서 입찰을 넣을 때 이미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 A가 발주가 뜨면 거기에 대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필요한 원자재 관련된 그 협력 업체들하고 다 이미 얘기가 돼요. 가격을. 가격을 반영해서 입찰에 넣기 때문에 이미 그 가격은 어느 정도 고정 금액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가격 인상에 대한 영향이 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그 협력 업체가 조금 더 책임이 좀 있는 상황이고 물론 뭐 100% 다 이 협력 업체한테만 다 뒤집어 씌울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준계약서 상에 음.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발주처하고의 어떤 체인지 오더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직접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 원자재가 오르면 10%를 그대로 건설사들이 다 받는 건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아, 이게 원자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무리 이제 대부분 다 협력업체들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원자재 조달을 받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원자재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 거죠, 회사도. 네. 이거 회사 이름을 얘기를 안 했어야 되나? 어쨌든 했는데 자기네들이 제일 노출 포지션이 큰 자재가 이제 구리라는 거죠. 구리. 예. 근데 그 구리가 순수하게 해칭이 필요한 비율이 한 0.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0.1%요? 0.1%. 그러니까 해칭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 직접 노출되어 있는 그게 많지 않고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접하는 것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그렇게 막 아직은 크진 않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 해외 쪽 이야기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국내 쪽 사업 말고 네네. 해외 쪽 수주 동향은 좀 어떤지도 좀 알려주세요. 해외는 아까 그 제가 말씀했던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화면을 같이 한번 보면서 네. 이야기를 할까요?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중동 지역의 발주 전망치입니다. 이게 네. 제가 자료가 4월 달인가 네. 썼던 거라서 조금 이제 레깅이 있긴 한데 어쨌든 보시면 2020년도는 실제치예요. 그러면 확실히 제일 마지막에 토탈 라인 보시면 맨 밑에. 많이 이제 평년 대비 좀 줄었죠. 예. 실제로 건사들이 발주처 발주한 금액과 건사의 수주한 금액이 과거 대비해 보면 많이 줄은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게 코로나 영향이 좀 컸다라고 예.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21년도하고 22년도는 이제 전망치인데 아, 전망치. 확실히 이제 레벨업이 되어져 있죠. 작년 대비해서는. 예.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저 숫자가 그대로 발주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저 숫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실제로 계약이 온고잉 되고 있는 거. 프로젝트가 이제 발주가 나와서 입찰에 들어가서 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 합산된 거기 때문에 네. 뭐 계약이 오래되면 올해 반영이 되는 거고 내년에 계약이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숫자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의 포인트는 저 숫자에 집중하지 마시고 트렌드가 이제 좀 더 과거보다는 확실히 이제 발주처들이 발주를 내려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해외 쪽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시장에서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탄소 중립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일 관련된 프로젝트가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거기 이제 테이블 보시면 오일 쪽 보시면 예. 2021년도 숫자가 좀 많아 보이긴 한데 저거 밑에 보시면 스토리지나 운송 쪽에 예. 관련된 크펙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아니고 다운스트림하고 업스트림의 규모는 그냥 평년 수준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신규 오일 리파이너리 쪽은 발주가 이렇게 발주처 입장에서도 크게 뭐 발주를 늘릴 계획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나 생각해 볼 거는 탄소 중립 얘기 많이 나오고 원유에 대한 그 부분도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당장에 줄일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그 다운스트림하고 네. 업스트리밍 살짝만 좀. 업스트림은 이제 일단 그 이제 오일을 예로 말씀드릴게요. 업스트림은 기름 뽑아내는 거. 네. 네, 다운스트림은 뽑아낸 기름을 정제하거나 정제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오일은 이제 사용량이 점차 줄 거라고 이제 예상은 하는데 네. 단기간에 줄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오일 원유보다는 탄소를 덜 배출하는 네.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건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게 뭘까, 어떤 에너지 원일까라고 추측을 해보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스, LNG라든지 이런 가스하고 원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딱 그러면 이제 발주처의 이제 발주치 예상치를 보시면 네. 확실히 가스 쪽은 이제 평년 대비 굉장히 이제 발주를 많이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쪽이죠. 발주가 나와서 발주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확실히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거의 뭐 21년은 20년 대비 10배 이상. 네. 근데 이제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해 다 나오는 숫자는 아니다라는 부분은 감안하시고 추세를 보시는 게. 추세를.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럼 중동 산유국 입장에서는 기름만 팔아서는 이제 어떤 그 국가를 유지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예. 중장기적으로 갈수록, 그럼 이제 얘네들도
기름을 뽑아서 뭔가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케미칼입니다. 저희가 이제 페트로케미칼 다운스트림이라고 부르는데 네.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거. 네. 거기도 보시면 이제 확실히 과거보다는 추세가 좀 늘어나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발주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그 발주처들의 어떤 흐름도 그거에 부합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수준은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제로 파이프라인들이 나쁘지 않아요. 올해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들마다. 그래서 해외 쪽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 갖고 봐야 된다. 라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해외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저는 굉장히 이제 그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유가도 뭐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예. 저는 당분간 뭐 70불대는 충분히 유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예. 그래서 어떤 발주 컨디션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발주처들이 또 작년에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들을 발주 많이 못했어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올해 지금 나오는 것들. 예, 연초에 다시 이제 우선순위 매겨서 네. 1번부터 쭉 이제 발주가 나올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걸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자료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네. 그 파이프라인인데 네. 그 중에 이 사우디 줄루프라고 있어요. 이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거. 아 여기 있는. 예, 그게 사실은 올해 나올 게 아니고 원래 계획상에는 내년에 나올 프로젝트였단 말이죠. 조금 더 키워야겠네요. 예. 이게 이제 내년에 원래 예정돼 있던 프로젝트인데 올해로 이제 그 땡겨서 네.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지금 7월에 입찰해 놓고 연내 발표하겠다라는 게 사우디의 지금 계획이거든요. 예. 이건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제 발주를 좀 하고 싶다라는 거죠.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이제 또 캐펙스 투자에 대한 뭐 사우디나 UAE나 이런 중동 산유국들이 이제 발표하는 캐펙스도 좀 이제 늘어나고 있고 네. 캐펙스 발표치도 예상치도 그래서 일단 해외 쪽에 대한 그런 어떤 분위기도 과거보다는 많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수주는 그렇고 네. 이제 보면 작년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대우건설하고 현대건설이 작년에 해외 수주를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근데 나머지 회사들은 한 4년에서 5년, 작년까지 포함해서 한 4, 5년 수주를 굉장히 못했고 네.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도 작년을 빼고 한 3, 4년 동안 굉장히 수주가 부진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수주를 많이 한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을 보면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매출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발생을 할 거고 의미 있게 숫자로 쭉 올라오는 게 내년에 확인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국내하고 해외가 다 좋아진다, 실적이.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감안해서 좀 보시는 게 더 좋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건설주가 잘 나가는 이유가 다 여기 있었네요. 그럼요. 예. 아, 진짜 진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진짜. 다른 이슈로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국내하고 해외 뭐 발주라든지 현황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좋다라는 걸 봤고 조금 이슈 좀 볼게요. 이슈. 네네. 대우건설 아, 같은 경우가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핫하죠. M&A 네. 때문에 지금 산업은행이 사실상 이제 펀드를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50.75%. 네. 근데 요게 최근에 언론 보도 보니까 그 50%의 가치를 한 2조 원, 주당 한 10,000원 이상은 받아야겠다라고 사는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들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현재 시총은 3조 7천억 정도입니다. 오늘이 며칠이냐? 예, 6월 8일 기준으로 시총이 3조 7천억 정도고 얼추 한 4조 원 정도 시총의 가치를 해서 그 절반을 2조 원에 팔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언론 보도가 맞다면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은? 일단은 한번 저희 복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제 네. 2017년이었나? 한번 이제 매각하려다가 호반건설이 드랍하면서 매각이 네. 안 됐잖아요. 예.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가? 이제 그때는 이제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었죠. 별로 사려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없어서. 없었고 회사도 굉장히 실적이 좀 전망치도 안 좋았고 당시에 해외 손실도 많았었고. 네.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은 지금은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지금 이제 회사 전망치도 굉장히 좋고 회사는 좀 느긋하고 사고 싶은 이제 사야 되는 사람이 좀 급해진 거죠. 그걸 이제 네. 우리가 원매자라고 하는데 네네. 예, 사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아마 예비 입찰 나올 거고 6월 말에 7월 초에 예비 후보자 선정해서 8월 달에 본입찰 가는 일정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해관계 맞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저기 매도자 입장에서도 너무 느긋하게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빨리 공적 자금 회수해야 네.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원매자 입장에서도 어쨌든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좀 사고 싶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잘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는 이제 뭐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지금은 뭐 워낙 많은 그 잠재 후보들이 지금 수면에 드러나 있는 후보들도 굉장히 많고 드러나지 않은 후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기대감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주당 단가를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이제 적절치 않고 네. 그냥 뭐 그 언론에서 나오는 그 금액이 네. 뭐 전혀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요게 이제 또 빠르게 또 시장은 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얼추 한 6월 8일 현재 한 9,000원까지는 주가가 그래서 많이 이제 올라와 제가 있더라고요.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간에 아직 이제 뭐 예비 입찰 공식적으로 입찰 오픈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네, 아직은. 지금은 이제 진행 중이니까 사실은 누가 이제 관심을 보이느냐에 초점이 조금 더 많이 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빨리 반영하기 때문에 입찰하고 그러니까 사가고 나서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가 사가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단순히 뭐 얼마에 사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사가서 앞으로 어떤 시너지와 어떤 비전이 보이느냐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 포스트 머저라고 해서 M&A 이후에 그렇죠. 뭐 통합 작업 또 그쪽이 원래 갖고 있었던 쪽과 시너지. 네. 그러면 그 시너지 진짜 대우건설이 M&A 이후에 잘 나가려면 어떤 주인을 만나는 게 좋은가요? 특정 무슨 그건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차치하고서라도 네. 사업 구조라고 뭐 예를 들어서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외 자금으로 팔리면 네. 약간 알게 모르게 뭔가의 반감 이런 게 또 시장에는 또 없지 않아 생길 수도 있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뭐 아예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뭐 쌍용건설도 사실 뭐 두바이 투자청한테 팔렸었고 예. S오일도 아람코가 네. 보유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해외 단순히 뭐 해외 자금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물론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이미 전례가 좀 있다라는 상황이고 이제 중국한테 팔리는 건 조금 반대할 수도 있죠. 반대할 수 있긴 한데 네. 뭐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어쨌든 사는이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도 가격이 다가 아니고 예.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냥, 복합적으로 보겠다라는 거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이 비딩에 누가 들어오는지를 좀 보고 이제 들어오는 분들 대상으로 좀 저희가 보는 게 맞지 지금 이제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다. 그리고 맞습니다. 뭐 부적절한 것 같고요. 예. 이게 단순히 사모펀드가 갖고 있던 매물을 파는 거라면 사실 가격 최우선 정책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네. 아니라 사실상 산업은행이 지배하고 있는 펀드를 통해서 이제 파는 거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이거는 뭐 사실 대우건설이라는 좀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을 많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분들은 이거 산업은행 독단적으로는 절대 판단 못합니다. 금융위 갔다가 또 더 높은 곳에서 갔다가 그리고 이제 결제 라인 내려옵니다. 예. 항상 모든 딜이 마찬가지지만 클로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클로징 네. 마지막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잔금까지. 그럼요. 그죠. 예. 잔금 끝단까지 받을 한 번 때까지. 아픔을 겪었잖아요. 3년 그 후반하고 했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예.